나이 들면 친구는 딱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진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 위해 내 인생 희생하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게 정답이다.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에 후회가 없다. 하지만 지난 세월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60대가 되면 99%가 이 네 가지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 첫째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놓지 않은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된다.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다. 자식마저도 크면 남이다 생각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배우자도 배우자 나름이다. 자기 생각만 맞다고 얘기하는 배우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친구며 직장 동료며 어차피 다 남이다. 나이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럼 외로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외로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 외로움이란 건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다. 큰 병에 걸려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도 아들, 딸도 나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찾아오는 질병과 고통은 오직 스스로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돈을 더 모아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돈만 있으면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하지만 노년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자유도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60대가 되면 더 많이 저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노년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들 중에는 작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돈도 모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큰 돈을 쓸 때는 신중하고 남한테 쉽게 돈 빌려주지 말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자기 삶만큼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놓도록 하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두려움과도 같다. 세 번째, 건강을 더 챙기지 않고 취미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건강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아프면 모든 게 다 부질없어진다. 건강이 안 좋으면 자식들 생활까지 망가지게 된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다. 나이 들면 자녀가 부양해 줄 거라는 것도 순전히 부모 생각이다. 자녀가 부모인 나를 노년에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도 안 된다. 왕년에 잘 나가던 때는 추억 속에 남겨놓고 인생 후반전에는 혼자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소일거리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 남 눈치 보느라 나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눈치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나를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그건 결국 상대의 자유다. 열심히 사느라 몸을 못 돌본 것도, 남 눈치 보느라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도 후회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는 날이
수십 년이나 남았다. 이젠 짐이 되는 과거에도 매달리지 말자. 과거를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가? 만약 당신이 계속 괴롭고 싶다면 과거를 생각해라. 근데 행복하고 싶다면 옛날 기억을 떠올리지 마라. 과거에 집착해서 남는 건 괴로움 뿐이다. 과거는 지금 생각한다 해도 고쳐질 수 없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후회라는 감정은 시간 낭비다. 오늘 하루, 딱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행복해진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집념과 후회는 내던져 버리자. 흘러간 세월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생각나면 금전적으로 부담 없는 선에서 바로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정말 90 넘어 죽을 때까지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건강하고 돈도 있고 남 눈치도 안 보는데 때때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왜 그런 걸까? 무기력함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건 대체 왜일까? 유튜브를 재밌게 보다가 스마트폰을 끄면 한순간에 공허함이 밀려온 적이 다들 있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 사람들은 SNS나 카톡, 문자 등의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쓴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감동을 온전히 느끼며 내면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그치면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유한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이야기 없는 텅 빈 삶과도 같다.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SNS 속 이야기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목적이나 방향도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제부턴 책 서사의 위기를 통해 나이 들어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는 스마트한 지배에 예속되어 있다. 억압도 저항도 없이 삶을 게시하고 공유하고 좋아하도록 지배당한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 후 한가운데서 부유한다. 정보 과잉 사회는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외친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시하듯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찰나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공감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그 안의 의미는 없다. 무언가를 끝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도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셀링이라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무기가 되어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한다. 세상으로부터 충격받고 저항하고 간극을 느끼며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 올릴 기회를 빼앗고 그저 좋아요를 외치게 만든다. 정보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음 정보로 대체되어 사라진다. 반면 이야기는 나만의 맥락과 삶, 그 자체다. 나의 저 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기에 방향성을 띈다. 곧 사라져버릴 정보에 휩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 빈 삶이다. 업데이트 강박에 시달리는 정보 사냥꾼은 지식보다 정보에, 공동체보다 커뮤니티에, 공간보다 정보 교환에 빠져들며 파편적인 스토리를 무한히 재생산한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현재를 과거와 연결하며 맥락을 이어나가고 있는가? 그건 삶이 아니다. 하나의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다니는 연약하고 적나라한 생존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철학적 근거와 첨예한 분석으로 풀어나간다. 왜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갈망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지, 왜 끝없는 불안과 공허에 빠지는지, 그래서 나의 서사는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게 한다. 서사 속의 존재의 닻을 내리고 싶다면 코앞의 이슈를 좇는 데서 한 발짝 벗어나 먼 거리에서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서사의 회복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 삶은 이야기다. 이야기에는 새 시작의 힘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이야기를 전제한다. 이와 반대로 스토리텔링은 오로지 한 가지 삶의 형식, 즉 소비주의적 삶의 형식만을 전제한다. 다른 이야기, 다른 삶의 형식, 다른 지각과 현실에는 눈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서사의 위기가 있다. 디지털로 된 종이의 숲인 인터넷에는 더 이상 꿈의 새가 살 둥지가 없다. 정보 사냥꾼들이 꿈의 새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지루함을 허용하지 않는 오늘날의 과잉 활동성 안에서 우리는 결코 깊은 정신적 이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정보사회는 정신적 고도 긴장의 시대를 열고 있다. 정보의 본질이 다름 아닌 놀라움의 자극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쓰나미는 우리의 지각기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정보의 쓰나미는 주의를 흐트러뜨린다. 그렇게 귀 기울여 듣기의 능력은 갈수록 사라진다. 경청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생산하며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정보와 소통에 도취되어 몽롱해져 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통의 주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은 알아채지 못한 채 알고리즘으로 조종되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프로세스에 예속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블랙박스의 손에 내맡겨진다. 인간은 제어하고 착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으로 축소된다. 철학자 벤야민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포도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유언하는 이야기로 에세이 경험과 빈곤을 시작한다. 그 유언을 들은 아들들은 매일 포도밭을 팠지만 보물은 찾을 수 없었다. 가을이 되자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 유언을 통해 축복은 금이 아니라 근면에서 나온다는 경험을 물려주셨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포도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험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된다는 특징이 있다. 벤야민은 근대에 만연한 경험의 상실을 비탄했다.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무언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이가 아직 존재하는가? 떠나는 이들로부터 남겨진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되는 반지와 같이 견고한 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늘날 격언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사회에서는 입에서 귀로 흘러들어가는 전승 가능한 경험이 계속해서 결핍되어 간다. 이젠 더 이상 전승되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는다. 실제로 오늘날은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 병원에서조차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의사들에겐 이야기를 경청할 시간도 인내심도 없다. 작가 미하엘 엔데의 책 모모는 경청만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모에게는 시간이 많다. 시간이야말로 모모에게만은 유일한 것이다. 모모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쓰인다. 책에서 어린 모모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건 바로 듣기였다. 일부 독자들은 그게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이다. 경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모의 경우 어떻게 그렇게 경청을 잘하는지 그 방법마저 특별하다. 모모의 우호적이고도 사려 깊은 침묵은 상대를 자기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을 생각으로 데려간다. 모모는 뭔가를 말하거나 질문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러한 생각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
그렇다. 그저 앞에 앉아 경청만 한다. 모든 사려와 공감을 다해. 그러면서 모모는 자신의 크고 짙은 눈으로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상대는 이미 자기 안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걸 느끼는 것이다. 모모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배려해준다. 모모는 이야기의 막힘을 풀어냄으로써 치유한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모모에게 더 이상 노래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카나리아 새를 데려왔다. 그건 모모에게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일주일 내내 새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마침내 새가 다시 지저귀며 즐거워했다. 경청은 상대에게 이야기할 영감을 주고 이야기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소중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사랑받는다고까지 느끼는 공명의 공간을 연다. 어루만짐 또한 치유력이 있다. 접촉은 이야기하기처럼 친밀함과 근원적 신뢰를 형성한다. 의사 빅토르 폰 바이츠 제커는 또 다른 치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고통스러워하는 남동생을 보던 어린 소녀는 그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 방법을 찾았다. 소녀는 손으로 남동생을 기분 좋게 쓰다듬고 그의 아픈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려 했다. 접촉하는 손은 이야기하는 목소리와 동일한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 근접성과 신뢰를 형성한다. 긴장을 풀게 하고 불안을 없애준다. 오늘날 우리는 접촉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단지 물건을 쥐거나 소유할 뿐이다. 커져가는 접촉의 빈곤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접촉은 우리를 자아 안에서 밖으로 꺼내준다. 접촉의 빈곤은 결국 세계 빈곤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우리를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하게 만든다. 디지털화는 이러한 접촉의 결핍과 세계 빈곤을 계속해서 악화시킨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스토리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립시키고 있다. 이들은 결국 시각적으로 장식된 정보, 짧게 인식된 뒤에 다시 사라져버리는 정보다. 이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광고한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스토리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상 이런 SNS들은 빠르게 사라지는 시각적 정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의 광고 슬로건은 이렇다.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올려보세요. 여러분이 올린 스토리는 보통 재미있고 가벼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24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이런 시간 제한은 특별한 심리적 효과를 일으킨다. 수시로 변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 더 많은 소통을 향한 미묘한 강박을 만든다. 우리는 끊임없이 게시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면서 벌거벗은 공허해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척한다. 그리고 삶이 불안한 공허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날의 위기는 사느냐, 이야기하느냐가 아닌 사느냐, 게시하느냐가 된 데 있다. 셀카 중독마저도 나르시시즘 때문이 아니다. 내면의 공허가 셀카 중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과도하게 소통한다. 우리는 게시하고 공유하고 링크를 건다. 정보체제 하에서는 극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말 또한 유효하다. 우리는 줄에 묶여 알려지지 않은 위력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 인형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힘은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더 이상 지각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섬세해지고 보이지 않게 진화해 갈 뿐이다. 심지어 우리는 이 힘을 자유와 혼동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이야기 매체가 아닌 정보 매체다. 여기서 파악되는 정보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응축되지 않는다. 인생의 이벤트를 페이스북 프로필에 어떻게 만들거나 편집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것이다.
정보를 클릭하고 좌측의 중요 이벤트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우리 삶의 중대한 사건들은 단순한 정보로만 취급된다.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긴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서사적 맥락 없이 그저 접속사로 연결된 채 나열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이야기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서사의 위기에서 가져왔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유튜브와 SNS로 짧은 영상과 사진을 읽기에 바쁘죠. 길고 느린 호흡으로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온종일 자극적인 스토리를 소비하고 있는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토리에 중독된 현대인은 삶의 주체가 아니라 상품의 소비자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업에서는 그 자체로 가치 없는 사물에 스토리를 부여해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죠. 저자는 이와 같은 현상에 스토리셀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현대인이 억압도 저항도 없는 스마트한 지배체계에서 자기 삶을 SNS에 게시하고 공유하며 스토리텔링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고 짚어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감동을 온전히 느끼며 내면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자기 자신을 정보화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 한병철은 책 서사의 위기에서 스토리에 자기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빼앗긴 현 시대를 서사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질 스토리는 그 어떤 삶의 방향도 의미도 제시하지 못하기에 서사의 위기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지요. 저자에 따르면 인간은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동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삶 전체를 연결하며 자기만의 맥락으로 나아갈 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만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만 중요하게 만드는 스토리에 중독될수록 깊은 허무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사의 위기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해외 독자들은 훌륭하고 정확하며 거의 완벽한 책, 우리 시대의 재앙을 파악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 삶의 일부여서 못 보던 문제들을 예리하게 짚어내어 보게 해준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요즘 들어 더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힘드신 분들은 책 서사의 위기를 종이책으로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이 들면 친구는 딱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가 부담스러워진다. 인생은 너무 짧아서 자식 위해 내 인생 희생하지 말고 즐겁게 사는 게 정답이다. 나를 위해 살아야 노년에 후회가 없다. 하지만 지난 세월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60대가 되면 99%가 이 네 가지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 첫째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놓지 않은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 혼자서도 잘 즐기면서 잘 놀 줄 알아야 한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자꾸만 괴롭히게 된다. 옆에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것이다. 자식마저도 크면 남이다 생각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 배우자도 배우자 나름이다. 자기 생각만 맞다고 얘기하는 배우자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친구며 직장 동료며 어차피 다 남이다. 나이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좋은 사람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다. 살면서 뼈저리게 느낀 한 가지가 바로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럼 외로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사실 외로움을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틀렸다. 외로움이란 건 이겨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다. 큰 병에 걸려 아프기라도 하면 부모도 아들, 딸도 나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히 찾아오는 질병과 고통은 오직 스스로의 몫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돈을 더 모아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돈만 있으면 혼자 지내는 게 오히려 더 편하다. 하지만 노년에 혼자서 살 수 있는 자유도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60대가 되면 더 많이 저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노년의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들 중에는 작은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명심해야 돈도 모을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큰 돈을 쓸 때는 신중하고 남한테 쉽게 돈 빌려주지 말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더 나이 들기 전에 자기 삶만큼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워놓도록 하자.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곧 두려움과도 같다. 세 번째, 건강을 더 챙기지 않고 취미를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참 많다. 진정한 은퇴 준비는 건강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본인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다. 아프면 모든 게 다 부질없어진다. 건강이 안 좋으면 자식들 생활까지 망가지게 된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다. 나이 들면 자녀가 부양해 줄 거라는 것도 순전히 부모 생각이다. 자녀가 부모인 나를 노년에 책임져 줄 거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서도 안 된다. 왕년에 잘 나가던 때는 추억 속에 남겨놓고 인생 후반전에는 혼자 온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소일거리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네 번째로, 남 눈치 보느라 나대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눈치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는 상황이 생긴다. 하지만 나를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그건 결국 상대의 자유다. 열심히 사느라 몸을 못 돌본 것도, 남 눈치 보느라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것도 후회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사는 날이 수십 년이나 남았다. 이젠 짐이 되는 과거에도 매달리지 말자. 과거를 자꾸만 떠올리게 되는가? 만약 당신이 계속 괴롭고 싶다면 과거를 생각해라. 근데 행복하고 싶다면 옛날 기억을 떠올리지 마라. 과거에 집착해서 남는 건 괴로움 뿐이다. 과거는 지금 생각한다 해도 고쳐질 수 없는 것이다.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후회라는 감정은 시간 낭비다. 오늘 하루, 딱 하루를 충실하게 살면 행복해진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과거의 집념과 후회는 내던져 버리자. 흘러간 세월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생각나면 금전적으로 부담 없는 선에서 바로 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정말 90 넘어 죽을 때까지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건강하고 돈도 있고 남 눈치도 안 보는데 때때로 삶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왜 그런 걸까? 무기력함에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건 대체 왜일까? 유튜브를 재밌게 보다가 스마트폰을 끄면 한순간에 공허함이 밀려온 적이
다들 있을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면 요즘 사람들은 SNS나 카톡, 문자 등의 의미 없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쓴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감동을 온전히 느끼며 내면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데 그치면서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고유한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이야기 없는 텅 빈 삶과도 같다. 반짝하고 사라져버리는 SNS 속 이야기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그 어떤 삶의 목적이나 방향도 제시해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이제부턴 책 서사의 위기를 통해 나이 들어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자기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자. 지금 우리는 스마트한 지배에 예속되어 있다. 억압도 저항도 없이 삶을 게시하고 공유하고 좋아하도록 지배당한다. 새롭고 자극적인 뉴스거리가 넘쳐나는 시대. 이슈에서 이슈로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 존재를 정보로 전락시키는 사회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야기, 즉 서사를 잃고 우연성에 휩싸인 채 폭풍우 한가운데서 부유한다. 정보 과잉 사회는 그 속에서 스토리텔링을 외친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전시하듯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찰나의 장면들을 끊임없이 공유하고 공감 버튼을 누른다. 그러나 그 안의 의미는 없다. 무언가를 끝없이 공유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도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토리텔링은 스토리셀링이라는 자본주의의 달콤한 무기가 되어 마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한다. 세상으로부터 충격받고 저항하고 간극을 느끼며 자신만의 철학을 쌓아올릴 기회를 빼앗고 그저 좋아요를 외치게 만든다. 정보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보는 끊임없이 등장하는 다음 정보로 대체되어 사라진다. 반면 이야기는 나만의 맥락과 삶, 그 자체다. 나의 저 먼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기에 방향성을 띈다. 곧 사라져버릴 정보에 휩쓸려 자신만의 이야기를 잃은 사회,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입력한 정보를 앵무새처럼 내뱉는 사회의 끝은 서사 없는 텅 빈 삶이다. 업데이트 강박에 시달리는 정보 사냥꾼은 지식보다 정보에, 공동체보다 커뮤니티에, 공간보다 정보 교환에 빠져들며 파편적인 스토리를 무한히 재생산한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 현재를 과거와 연결하며 맥락을 이어나가고 있는가? 그건 삶이 아니다. 하나의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다니는 연약하고 적나라한 생존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철학적 근거와 첨예한 분석으로 풀어나간다. 왜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갈망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지, 왜 끝없는 불안과 공허에 빠지는지, 그래서 나의 서사는 무엇인지 깊이 사유하게 한다. 서사 속의 존재의 닻을 내리고 싶다면 코앞의 이슈를 좇는 데서 한 발짝 벗어나 먼 거리에서 시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서사의 회복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진정한 소통을 가능케 한다. 삶은 이야기다. 이야기에는 새 시작의 힘이 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이야기를 전제한다. 이와 반대로 스토리텔링은 오로지 한 가지 삶의 형식, 즉 소비주의적 삶의 형식만을 전제한다. 다른 이야기, 다른 삶의 형식, 다른 지각과 현실에는 눈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서사의 위기가 있다. 디지털로 된 종이의 숲인 인터넷에는 더 이상 꿈의 새가 살 둥지가 없다. 정보 사냥꾼들이 꿈의 새를 사냥하기 때문이다. 지루함을 허용하지 않는 오늘날의 과잉 활동성 안에서 우리는
결코 깊은 정신적 이완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정보사회는 정신적 고도 긴장의 시대를 열고 있다. 정보의 본질이 다름 아닌 놀라움의 자극이기 때문이다. 정보의 쓰나미는 우리의 지각기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한다. 정보의 쓰나미는 주의를 흐트러뜨린다. 그렇게 귀 기울여 듣기의 능력은 갈수록 사라진다. 경청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생산하며 자기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정보와 소통에 도취되어 몽롱해져 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통의 주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은 알아채지 못한 채 알고리즘으로 조종되는 자동적이고 기계적인 프로세스에 예속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알고리즘으로 움직이는 블랙박스의 손에 내맡겨진다. 인간은 제어하고 착취할 수 있는 데이터 기록으로 축소된다. 철학자 벤야민은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포도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유언하는 이야기로 에세이 경험과 빈곤을 시작한다. 그 유언을 들은 아들들은 매일 포도밭을 팠지만 보물은 찾을 수 없었다. 가을이 되자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 유언을 통해 축복은 금이 아니라 근면에서 나온다는 경험을 물려주셨다는 걸 깨달았다. 다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포도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경험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된다는 특징이 있다. 벤야민은 근대에 만연한 경험의 상실을 비탄했다. 다 어디로 사라졌는가? 무언가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이가 아직 존재하는가? 떠나는 이들로부터 남겨진 세대에서 세대로 대물림되는 반지와 같이 견고한 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오늘날 격언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사회에서는 입에서 귀로 흘러들어가는 전승 가능한 경험이 계속해서 결핍되어 간다. 이젠 더 이상 전승되지 않고 이야기되지 않는다. 실제로 오늘날은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있다. 병원에서조차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는다. 의사들에겐 이야기를 경청할 시간도 인내심도 없다. 작가 미하엘 엔데의 책 모모는 경청만으로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모에게는 시간이 많다. 시간이야말로 모모에게 많은 유일한 것이다. 모모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쓰인다. 책에서 어린 모모는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그건 바로 듣기였다. 일부 독자들은 그게 전혀 특별하지 않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착각이다. 경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모모의 경우 어떻게 그렇게 경청을 잘하는지 그 방법마저 특별하다. 모모의 우호적이고도 사려 깊은 침묵은 상대를 자기 혼자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었을 생각으로 데려간다. 모모는 뭔가를 말하거나 질문함으로써 사람들을 그러한 생각으로 이끄는 게 아니다. 그렇다. 그저 앞에 앉아 경청만 한다. 모든 사려와 공감을 다해. 그러면서 모모는 자신의 크고 짙은 눈으로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그 상대는 이미 자기 안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알아채지 못했던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걸 느끼는 것이다. 모모는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놓도록 배려해준다. 모모는 이야기의 막힘을 풀어냄으로써 치유한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년이 모모에게 더 이상 노래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카나리아 새를 데려왔다. 그건 모모에게 훨씬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모모는 일주일 내내 새에게 귀를 기울여 주었고 마침내 새가 다시 지저귀며 즐거워했다. 경청은 상대에게 이야기할 영감을 주고 이야기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을 소중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심지어 사랑받는다고까지 느끼는 공명의 공간을 연다. 어루만짐 또한 치유력이 있다. 접촉은 이야기하기처럼 친밀함과 근원적 신뢰를 형성한다. 의사 빅토르 폰 바이츠 제커는 또 다른 치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고통스러워하는 남동생을 보던 어린 소녀는 그 어떤 지식보다 뛰어난 방법을 찾았다. 소녀는 손으로 남동생을 기분 좋게 쓰다듬고 그의 아픈 곳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려 했다. 접촉하는 손은 이야기하는 목소리와 동일한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 근접성과 신뢰를 형성한다. 긴장을 풀게 하고 불안을 없애준다. 오늘날 우리는 접촉이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단지 물건을 쥐거나 소유할 뿐이다. 커져가는 접촉의 빈곤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접촉은 우리를 자아 안에서 밖으로 꺼내준다. 접촉의 빈곤은 결국 세계 빈곤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우리를 우울하고 외롭고 불안하게 만든다. 디지털화는 이러한 접촉의 결핍과 세계 빈곤을 계속해서 악화시킨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스토리도 사람들을 끊임없이 고립시키고 있다. 이들은 결국 시각적으로 장식된 정보, 짧게 인식된 뒤에 다시 사라져버리는 정보다. 이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광고한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디지털 플랫폼의 스토리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상 이런 SNS들은 빠르게 사라지는 시각적 정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인스타그램의 광고 슬로건은 이렇다.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올려보세요. 여러분이 올린 스토리는 보통 재미있고 가벼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24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이런 시간 제한은 특별한 심리적 효과를 일으킨다. 수시로 변하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해 더 많은 소통을 향한 미묘한 강박을 만든다. 우리는 끊임없이 게시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면서 벌거벗은 공허해진 삶의 의미를 모르는 척한다. 그리고 삶이 불안한 공허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 오늘날의 위기는 사느냐, 이야기하느냐가 아닌 사느냐, 게시하느냐가 된 데 있다. 셀카 중독마저도 나르시시즘 때문이 아니다. 내면의 공허가 셀카 중독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과도하게 소통한다. 우리는 게시하고 공유하고 링크를 건다. 정보체제 하에서는 극작가 게오르크 뷔히너의 말 또한 유효하다. 우리는 줄에 묶여 알려지지 않은 위력에 끌려다니는 꼭두각시 인형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힘은 우리가 그것의 존재를 더 이상 지각할 수 없을 만큼 더욱 섬세해지고 보이지 않게 진화해 갈 뿐이다. 심지어 우리는 이 힘을 자유와 혼동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같은 디지털 플랫폼은 이야기 매체가 아닌 정보 매체다. 여기서 파악되는 정보들은 하나의 이야기로 응축되지 않는다. 인생의 이벤트를 페이스북 프로필에 어떻게 만들거나 편집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것이다. 정보를 클릭하고 좌측의 중요 이벤트를 클릭하세요. 이렇게 우리 삶의 중대한 사건들은 단순한 정보로만 취급된다. 그것들로부터 어떠한 긴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서사적 맥락 없이 그저 접속사로 연결된 채 나열되는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이야기해야 한다.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못한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서사의 위기에서 가져왔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도 쉴 새 없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유튜브와 SNS로 짧은 영상과 사진을 읽기에 바쁘죠. 길고 느린 호흡으로 내면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시간은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 온종일 자극적인 스토리를 소비하고 있는 건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스토리에 중독된 현대인은 삶의 주체가 아니라 상품의 소비자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업에서는 그 자체로 가치 없는 사물에 스토리를 부여해 우리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자극하기 때문이죠. 저자는 이와 같은 현상에
스토리셀링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현대인이 억압도, 저항도 없는 스마트한 지배체계에서 자기 삶을 SNS에 게시하고 공유하며 스토리텔링 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다고 짚어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봐도 감동을 온전히 느끼며 내면으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며 자기 자신을 정보화하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 한병철은 책 서사의 위기에서 스토리에 자기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빼앗긴 현 시대를 서사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짝하고 사라질 스토리는 그 어떤 삶의 방향도 의미도 제시하지 못하기에 서사의 위기는 삶의 위기로 직결되지요. 저자에 따르면 인간은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동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탄생과 죽음 사이의 삶 전체를 연결하며 자기만의 맥락으로 나아갈 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이야기만이 인생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만 중요하게 만드는 스토리에 중독될수록 깊은 허무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사의 위기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현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 책을 먼저 읽은 해외 독자들은 훌륭하고 정확하며 거의 완벽한 책, 우리 시대의 재앙을 파악하는 동시에 해결책을 제시한다. 현재 우리 삶의 일부여서 못 보던 문제들을 예리하게 짚어내어 보게 해준다 라고 극찬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남들 다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건 어떨까요? 요즘 들어 더 삶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또 힘드신 분들은 책 서사의 위기를 종이책으로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